저희가 일부 마무리할 때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혹시 은퇴 준비, 그냥 자금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인간은 평생 노동을 해야 삶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특히 2차 베이비 부머의 시작인 1964년생들도 이제 법적인 은퇴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은퇴 시기가 더 빠르다고 하죠.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직장인의 평균적인 은퇴 나이가 50.5세라고 합니다. 이제 50세만 넘어가면은 기계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일하고 싶은 나이는 69세까지라는 설문조사도 있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참 크죠. 은퇴 이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 직업연구소 정도영 소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은 지금 직업이 한 몇 번째신 거예요? 예,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많이 변하셨나 보네요. 예, 직장을 한 20번 이상 바꾼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직업 자체도 아마 한 10대 번 정도는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공공기관 원래 다니시다가 네, 40대 마지막에 다닌 곳은 공공기관이었고요. 예. 40대 중반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예. 공공기관 하면 딱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 네,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를 어떻게 나와서 또 1인 기업을 아예 창업을 하셨다고요? 제가 약간 기질적으로 방황을 좀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 기질적인 문제이긴 하는데 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냥 제가 어차피 배운 게 직업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냥 제가 생긴 대로 한번 살아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양한 생각에 경험도 하셨고. 네네. 그래서 독립을 결심하게 됐고요. 다행히 지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신 게 지금 또 사람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데는 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또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건 뭐 IMF 때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다니는 분들도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뭐 의외로 공무원들도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 좀 꽤 계시고요. 예. 또 주변에서 중장년 직장인이나 아니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거든가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여전히 돈 문제입니다. 돈. 예, 돈 문제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투자 같은 것에는 오히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직업 문제는 조금 소홀히 다루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아하. 이게 조금 안타깝죠.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약간 우리가 파이어족도 요즘에 유행을 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에는 연금만으로도 이제 생활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돈으로도 풍족하게 준비는 좀 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돈은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또 노동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 차이가 좀 심한데요. 예. 특히 남성의 경우는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놨다고 하더라도 네. 일을 안 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은퇴하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을 때 예. 돈은 있어도 사실 여행도 뭐 하루 이틀 다니시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잖아요. 한 2주만 어디 갔다 와도 문 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 집이 최고다라고 우리 얘기를 집. 하시죠. 집이 최고다. 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그건. 네. 근데 또 파이어족이 되셔서 은퇴를 하신 분들도 한 3개월 놀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노는 것도 힘들다. 네. 그럼 맨날 뭐 골프 치고 뭐 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도가 거기서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또 계속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노후가 그리고 직업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별로 많지 않죠. 잘 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별로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요. 아하.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쫓기시는 분들은 뭐 사실
당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역시 깊이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일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또 방황을 하실 수가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분들은 또 미래를 또 그려나가기도 힘들고. 일단 예. 50대 정도 후반이 되시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너무들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 그래서 정년, 언저리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그 핑계로 일단 1년 정도는 굉장히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경제적으로 쫓기는 분들 아니면. 예. 그럴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퇴직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보통 남성 중에 10명 중에 7명, 여성은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이 증상을 좀 겪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퇴직 이후에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나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을 때 뭐 자신의 역할, 이게 뭐 사실 남성이 좀 더 고민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여성들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과연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집안에서의 역할도 그렇지만 사회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 뭐 내가 자원봉사라든지 내 취미생활만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게 사실 저희 살아온 방식으로는 익숙치 않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분위기를 깨면 안 되는데 한규봉님이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린이들 마음일 때이고, 네. 50대, 60대 가 보면 이게 현실로 왔을 때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나의 가치도 굉장히 또 인간에겐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퇴직 후유증, 뭐 사실 뭐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것도 뭐 기간에 따라서 또 만족도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 퇴직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는 거의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걸로 극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여가 생활 같은 것으로 이걸 좀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남녀 간에 이게 좀 다른가요, 해법이? 좀 다르죠. 일단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보면 가정의 주 부양자가 여전히 남성인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우는 사실 일이 없을 때의 적응력이 남성보다 훨씬 강한 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오히려 여가 속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남성들은 결국은 일을 찾았을 때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네요. 네, 좀 슬프긴 한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일하던 사람들은 또 네. 일을 해야 되겠고, 그 은퇴 이후의 직업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나 봐요. 이승옥 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50대 초반에 퇴직을 한다라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것 같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은퇴 이후의 직업이라는 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데 그 퇴직 시점, 퇴직과 관련해서는 중장년은 한 3번 정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3번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주된 경력의 이탈인데요. 그건 이미 50세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가장 오래 다녔고 가장 많이 번 일자리. 네. 그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게 이미 50세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9세 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년이라는 변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완전하게 일해서 손을 떼는 연령. 통상 우리나라에서 만 73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퇴직 이후의 행보에 대한 준비인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주된 경력 이후에 퇴직하시면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한 7천 뭐 이 정도 받던 사람이 네. 나 6천 받지 뭐 이렇게 하면 취업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도 어렵다. 예, 비슷하게 받든지 아니면 확 절반 이하로 줄어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때, 네. 소위 개인의 경력이 가장 좋은 상태일 때 다음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어려운 시절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맞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 많이 따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놀랐던 게 하나가 50대가 가장 많이 딴 자격증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많이 쓸 수 있나요? 지게차에 대한 문의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지게차도 그렇고 굴삭기 같은 것도 좀 그런데요. 대체로 중장비 계열 쪽들이 자격증 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쪽에 속하고요. 아, 그래요? 초기 경력을 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격증 따는 것까진 쉬운데 실제 어디 공장이든 어디든 취업을 해서 경력 쌓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력직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시장에서 분명하고요. 소위 초보가 와서 뭐 하루 종일 일할 걸 경력 있는 분은 몇 시간이면 그냥 다 처리가 되니까. 네. 그리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 경력 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 경력 쌓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하소연 많이 하죠. 도대체 다들 신입은 어디서 받아주냐. 다 경력만 뽑으려고 하면. 네. 사실은 그 마음 진짜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건 5, 60대 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1113님은 저도 그 퇴직 우울증을 겪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퇴직 후유증,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해서 나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실제 네. 경험담도 보내주셨고요. 굴삭기 같은 이런 현장 자격증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이한 자격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또 경쟁도 치열할 테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지게차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오히려 좀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예. 소위 초기 경력 쌓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현장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초기 경력을 쌓는 곳이 자리가 나면 주로 뭐 폐자재를 한다든지 해서 소위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좀 힘들고 급여가 좀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엔 중장년들도 굉장히 힘든 일 같은 것들을 꺼려하는 경향은 좀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하는데 네. 50대, 60대에 재취업하면서 다시 밑바닥부터 한다는 게 또 더 쉽지는 않겠네요. 요즘은 중장년들도 자기 선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예,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전에는 뭐 돈만 벌면 아무리 힘든 일도 감수하겠다 그러셨던 분들이 많았다라면 요즘은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너무 힘든 일은 싫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많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또 현장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거네요. 또 중장년이 되어서는요. 전기 기능사 관련 자격증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거 역시 또 현장에서는 또 진입하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보다는 네. 좀 나은 편인데 전기 기능사 쪽은 50대에도 심심찮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예전에 뭐 제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네네. 그 중국집 주방에서 50대 초반까지 일을 하셨는데 예. 이제 음식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하시면서 전기 기능사를 따셨었는데 저 그때 이게 과연 재취업이 50대에도 쉬울까 생각했었는데 그분은 좀 빠르게 재취업을 하셨었어요. 예. 오, 그래요. 2095님이 58세 여성이시래요. 네. 그리고 지금 직업에 35년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굉장히 길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컴퓨터 자격증 2개를 땄고 또 다른 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네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거 많이 따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따시죠. 예. 그게 어쩌면 여성의 장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성의 어떤 그 부담스러운 한계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50대 후반, 중후반을 넘어가면 여성의 경우에 돌봄 계열 일자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뭐 좋으신 분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지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느낌도 줄 수 있으니까. 고령화 사회 되면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네, 종류는 또 이제 비슷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일자리라도 있는 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어떠십니까? 그 주변에서 만나보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들 느끼세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자기 일을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예. 많이들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 특히 네.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일 외적인 것들이 조금 힘드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예, 일을 하러 갔는데 뭐 사실 환자를 그 어려운 분을 케어하러 갔는데 네네네. 뭐 남는 시간에 집안일을 좀 해달라든지 뭐 이런 요청도 받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들어서 아시겠지만 간혹 성희롱 문제 같은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런 네네네. 것들이 그것이 이제 훨씬 더 피로감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역시 사람 사이의 일이 제일 힘듭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취업을 했는데 그런 일 겪으시면은 더 힘들죠. 한규봉님이 저기 글 한 번 더 올려주셨는데요.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 따는 사람이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비 보조로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되는 자격증 취득도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게차나 그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이용해서 따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특히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게 접근성이 높다라고 느끼는 건 이게 운전 계열이라서 우리가 대부분 남성의 경우는 운전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에서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구인 공고가 그만큼 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1774님이 13년 차 지게차 운전원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초보는 안 구합니다. 초보가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서요. 저는 운이 좋아서 초보부터 배워서 지금은 그냥저냥 대우받아가며 일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뭐 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들 이제 자격증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자격을 공인된 걸로 갖춰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준점이 나에게서 출발을 해야 되죠. 현재 내 경력에서 조금 더 이거를 따면 도움이 되느냐. 예. 그리고 내 성향상.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평생 관리 업무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많다고 기술 관련 자격증을 딸 때 과연 그것이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금방 알게 되거든요. 이거 재밌어. 난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자격증 자체의 가치만 우선 보고 자신과의 적합성 같은 것들은 좀 뒤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기준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당연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 시급 이런 것부터 따져가기 시작해보면 이제 만족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자체의 유용성을 좀 따져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민간 자격증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민간 자격증의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5만 3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예. 근데 국가 자격증은 사실 제가 일일이 좀 세어본 바로는 700, 80개 정도 선인 걸로 기억나는데요. 예. 예. 그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의외로 자격증을 어떤 연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자격증을 따신 분들의 78% 정도가 이게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도 모르고 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또 그 민간 자격증 요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예. 확실히 조금 더 사람이 혹할 수 있게 접근하는 거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민간 자격증인지 국가 자격증인부터 구분을 하고 또 들어갈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민간 자격증이 무조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자격증들 중에서도 쓸모가 있는 것들은 따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민간 자격증을 또 쉽게 따도록 해줘야 사람들이 자기네 학원 와서 돈 내고 수강을 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따기가 쉬우면 네. 남도 따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아지고. 예, 공급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구인 공고를 찾아보면 구인 공고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차피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의 출발은 나로부터. 네. 내 경력과 내 성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관련 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자격증 자체의 유용성도 따져봐야 하는 거고. 근데 이 자격증 자체가 유용하냐 안 하냐를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그분의 목적이 뭐냐가 관건이겠죠. 내가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이건 뭐 굉장히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취업 사이트 같은 데서 그 자격증 이름을 쳐보면 구인 공고 얼마나 뜨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얼마나 사람을 찾고 있는가. 예.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이트가 워크넷이라는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워크넷 사이트가 이제 고용24라는 사이트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네. 네. 이 사이트에서 쳐보시면 전국 단위로 100개 이하 정도 뜬다라면 일자리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틀리진 않을 겁니다. 특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전국적으로 100개 이하의 구인 공고가 나와 있다면 네. 요거는 좀 박지 않다. 네. 예를 들면 진짜 많은 구인 공고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인데 네. 치면 기본적으로 10,000단이 넘게 뜹니다. 네.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요양보호사는. 네. 그리고 그러면 재취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취업 사이트 워크넷 같은 이제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구인 공고 수를 보면 될 네. 테고요. 재취업 목적이 아니라 물론 다 목적은 재취업이겠습니다만. 재취업이나 창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창업. 예. 창업 관련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AI 시대다 보니까 AI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뜬다라고 하는 뭐 3D 프린팅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나오는 직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내가 남들보다 자격증 좀 빨리 따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저는 뭐 시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AI 자격증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인증한 자격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에이스라고 보통 칭하는 것 같은데 AIC라고 네. 그 KT에서 개발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이직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비전공자라면 베이직 정도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다만 아직 어느 정도 쓰임새가 있는지는 아직 시장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채용이 우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AI 관련하면 너무 방대한데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어소시에이트나 프로페셔널 정도로 가려면 그래도 그쪽 전공이나 이쪽에 최소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초보자라면 베이직 정도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아직 시장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인정이 되고 있는 정도라고. 어떻게 보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자격증을 갖춘다는 게 시도는 해봄직하지만 그게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일어날지는 검증은 안 돼 있고 그러네요. 저 대표적인 게 떡제조 기능사 같은 게 있어요. 오이? 떡을 제조하는 예. 기능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자격증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오호. 근데 구인 공고를 보면 떡 제조 기능사를 요건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떡 제조로 치면 구인이 훨씬 많은데 아직 기능사를 특별히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게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자격증 중에는 국가 기술 자격과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요. 기술 자격증은 그게 있으면 확실히 인정이 되는 거지만 그 일을 자격증이 없다고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떡 제조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떡집 취업해서 네. 열심히 만들고 예쁘게 만들면. 예. 근데 또 요즘엔 이제 거의 떡도 이제 예술품처럼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말씀하셨던 게 민간 자격증 종류가 53,000개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3,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이야,
이러니 우리가 뭐 진짜 그 기상천외한 자격증도 이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진짜 뭐 이런 자격증까지 있나 싶은 것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지금 없고요. 네네. 오히려 예, 오히려 자격증 같은 것 딸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상담 같은 거를 좋아해요. 누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상담 관련 자격증. 근데 제가 알기로 상담 관련 자격증이 민간에만 4,00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자격증의 종류가요? 예, 상담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민간 단체에서 서로 만든 거죠. 근데 사실 국가 자격증 중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면 사실 3종, 뭐 넓게 봐도 4종 정도밖에 없거든요. 국가 자격증으로는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본인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자격증은 땄는데 전혀 쓰임새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담 자격증 중에서는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상담 심리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슈퍼비전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괜찮은 자격증이 맞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5533님이 정도영 대표님이 퇴직을 앞둔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엄청 또 칭찬을 올려주시네요. 예. 그렇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또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2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2의 인생. 그러니까 태어날 땐 내 의지랑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제2의 인생은 또 내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 보시기에 은퇴 이후에 주로 일할 수 있는 자리, 일자리 어디가 가장 많이 눈에 띄시던가요? 중장년 일자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면은 네. 55세에서 64세까지는 기능직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뭐 현장 기술자 같은 현장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운전 같은 쪽이 다 이쪽에 속합니다. 운전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게 서비스 계열 쪽인데 예. 이쪽이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험, 판매 뭐 이런 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식당 같은 데들도 있을 수 있고. 식당은 그러니까 조리 쪽이면 서비스 쪽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단순 노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당 아줌마라고 하면 단순 노무 쪽으로 서빙?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노무요? 그게 한 3위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가 65세 이상 되면 단순 노무가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은퇴 이후에 10명 중에 9명은 단순 노무나 아니면 기간제로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네.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일단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일자리 자체가 전문적인 일자리 자체가 50대 이상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특히 같은 분야들이 이제 조직들이 관리직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죠. 네. 예, 관리직이 많은 조직은 비대하다라는 느낌까지도 받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퇴직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나가서 뭐 대부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면서 나오시니까. 예. 일단 1년은 쉬어보고 생각하자. 예. 특히 보통의 퇴직자들이라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해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실제 받으시다 보면 네. 순식간에 마음이 쫓기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내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또 아니죠. 다른 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네, 네. 준비는 그 전에 하셨어야 되고요. 실업급여 때 그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겠죠. 뼈 때리는 현실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소장님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게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잘 나갔는데, 내 현직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무슨 일까지 했었는데, 네. 근데 은퇴 후 재취업은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뭐 나이 이런 거 말고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일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일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왠지 지금 하신 뉘앙스로 보면 그분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 퇴직 이후에 결국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일에 대해서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낙하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보통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했던 이미지, 우리가 흔히 평판이라고 부르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평판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를 잘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평판이 안 좋거나 인간관계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자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전문용어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끈 떨어진다고. 끈 떨어지고 나면 이제 완전히 사람과 사람으로만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 현직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교훈도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방충망 설치라는 청년 기사 이야기를 네. 다뤘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블로그 같은 것도 열심히 하면서 일종의 블로그 마케팅으로도 효과를 또 보시고 그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기술직이 정년도 없고 일하기 좋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맞는 표현일까요? 당연히 기술직이 일반적인 관리직이나 사무직보다는 네. 직업 수명이 조금 더 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도 그래서 방충망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거기 올리신 분들은 아마 그 업계에서도 상위 1% 정도이신 분들이 올리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구인공고 같은 것들을 보면 일단 구인공고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그렇게까지 무경력자인 경우는 당연히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사업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어쩌면 시장 자체가 대단히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인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구인 공고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근데 한 50대 중후반이나 60대에 이렇게 1인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디 취업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일단 기술직 쪽에서 새롭게 50대에 그걸 배워서 취업하시는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맞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체력적인 문제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방충망 작업이 좀 진짜 한여름에는 바깥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저도 그런 영상들을 좀 봤는데 대부분 오래 할 직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택배, 네. 청소라든지 도서관 봉사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경쟁률이 높은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정부 사업으로. 예, 노인 일자리인데 올해만 100만 개가 넘게 나오죠. 예, 근데 노인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니어 인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연령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력에 따라서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좀 다릅니다. 네네네. 통상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쪽인데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월말에 한 2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익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제 떨어지시면 굉장히 잘 수긍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을 네. 때. 이것도 이제 가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적은데 지원자가 많으면 예.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점 평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시면 사실 돈보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한 80대 정도 되시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활동을 못 하시게 되시면 계속 혼자 계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소일거리라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이제는 내가 한 달에 20몇만 원 버는 이 일자리에서도 떨어지다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하고 접할 기회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면 그것도 굉장히 개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지대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퇴직 이후에.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다라는 거죠. 관계망, 그러니까 사회적인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옛 직장 동료들은 퇴직 후에 잘 연락 안 하게 되는데 일단 과연 내 동네 남성은 친구가 많이 있느냐? 예. 남성은 퇴직 이후에 인맥의 70~80%가 한 방에 날아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직장 위주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좀 잘 사귀어야 될 텐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예전에 저도 뭐 존경하는 분 중에 그 은퇴 네. 준비 많이 그 이야기 역설해 주시는 강창희 대표님은 네네. 남자들 젊을 때부터 혼자 밥 먹는 연습하라고 그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퇴직 이후에 남자는 외로워서 죽는다고. 혼자 노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고. 그것도 좋은 조언인데 예. 저는 가능하면 예,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중장년에 혹은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으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뭐 70대 동호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호회도 좋고요. 특히 이제 그런 만남들이 일률적으로 쏠리지 않으려면 저는 온라인 모임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모임? 네, 온라인 동호회 모임이나 학습 모임 같은 것들. 예. 학습 모임? 네. 상대적으로 그런 쪽 물론 이제 성향이 맞는다라면 예, 그런 쪽에서 연령차가 다 나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고 그 목표가 뚜렷하면 그 모임의 목표가 뚜렷하면 훨씬 더 참여자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뭐 약간 그래도 좀 체력이 되실 때는 운동하는 그런 소모임 같은 것도 좋겠고 그 이후에는 독서 모임 같은 이런 학습 모임도 더 나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가 20년 차 나는 동생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모임이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지식과 지혜를 네. 나눌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끝내시기 전에 조금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사이트라든지 공공의 뭐 정보를 좀 접할 수 있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 기관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취업을 하실 때 혼자서 다 해결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취업 지원 기관들 굉장히 많거든요.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네네네. 예,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활용하실 것이고요. 실업급여 때문에라도 여기는 활용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내일센터. 예, 40대 이상이시면 네. 그리고 여성이시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중장년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경우 시니어 60세 이상의 시니어 정도 되시면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같은 곳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사이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24 같은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공공 사이트를 빙자한 다른 이제 막 돈 많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또 유의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괜히 또 노년에 안 좋은 일 겪으시면 안 되니까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과 직업연구소 정도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